태평양 상공 공중전의 시작은 참혹했다. 연합군 조종사들은 자신들의 전투기를 능가하는 적 전투기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일본 전투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미쓰비시 A6M 연합군에게 제로로 잘 알려진 기체였다. 호코시 지로가 이끄는 팀이 설계한 A6M은 일본 제국 해군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들은 항공모함 운용의 까다로운 조건에 맞추기 위해 성능의 일부를 희생해야 했습니다. 제로 전투기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 이유는 처음으로 대부분의 육상 기반 적기들과 맞먹는 성능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1941년 12월 이전까지 연합군 정보부에서 거의 파악하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제로 전투기는 빠른 속도와 뛰어난 기동성을 갖춘 날카로운 전투기였습니다. 반면 미 해군의 그루먼, F-4, 페프 와일드캣 등 연합군 전투기 대부분은 방어력을 위해 훨씬 무겁게 설계됐다. 제로 전투기는 뛰어난 성능을 위해 방어력을 희생했다. 따라서 제로 전투기의 성능을 따라가면서도 미군 조종사들의 방어력과 화력을 유지하는 더 강력한 전투기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인 그루먼 F-6F 헬캣이 개발되었습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주만 공격 이전에도 미 해군은 와일드캣을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를 찾고 있었고 다시 한번 그루먼사가 XF-6F1이라는 시제기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계약은 1941년 6월 30일 체결되었습니다. 튼튼하게 만들고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고 단순하게 만들자 라는 회사의 모토 아래 설계된 XF-6F1은 FSAF와 가족적인 유사성을 지녔지만 거의 완전히 새로운 기체였습니다. 1700 라이트 R2600 트윈 사이클론 2열 14기통 엔진으로 구동되었습니다. 두꺼워진 날개는 낮은 위치에 장착되었고 수동 또는 유압식으로 접을 수 있어 항모의 비좁은 공간에서 항공기가 차지하는 면적을 줄일 수 있었다. XF-UGF1은 FSAF보다 훨씬 넓은 착륙 장치를 가졌고 이는 기계적으로 날개 안으로 접혔다. 이전 기종과 달리 조종사가 힘들게 핸들을 돌려 착륙 장치를 조작할 필요가 없었다. 이 구조는 조종사의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항공기의 항공모함 복귀 시 안정적 착륙을 가능케 했습니다. 1941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 당시 새로운 전투기 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미 해군 항공국은 초기 교전에서 일본 제로 전투기의 효과를 감안해 그루먼과 협력하여 XF-6F를 이에 맞게 개조하기 시작했다. 결국 미 해군의 초기 에이스들 중 일부, 예를 들어 부치 오헤어 중령 같은 인물들은 그루먼 엔지니어들에게 인터뷰를 받으며 새로운 항공기의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루먼에 전달된 경험들은 설계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최종 항공기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항공국은 R2600 엔진 이 제로 전투기에 맞설 만한 출력을 내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여 그루먼에게 18기통 프렛 앤 휘트니 R2800톱을 와스프로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이 엔진은 300마력을 더 냈다. 오헤어와 같은 조종사들은 그루먼에게 조종석의 위치를 높이고 엔진 카울링 쪽으로 전방 동체의 경사를 더 크게 하여 전방위 시야를 넓히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전투기는 제로 전투기에 비해 훨씬 강력한 기체였으며 더 높은 최고 속도를 자랑하면서도 조종사를 위한 방탄 유리와 주요 부위의 장갑 등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각 날개에 세 정씩 총 6정의 0.59경 MIAN 브라우닝 기관총을 장착해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는데 이 구성은 미국 전투기에서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최대 1000폭탄이나 유도되지 않은 로켓 등의 지상 공격 무장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무장들은 날개 아래나 중앙 하드포인트에 장착 가능했으며 중앙 하드포인트에는 항속거리 증대를 위한 568리터 외부 연료 탱크도 장착 가능했다. 첫 번째 시제기는 트윈 사이클론 엔진으로 구동되었고 1942 6월 26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약 한 달 후인 7월 30일 더블 와스프 엔진을 장착한 변형 기체가 첫 비행을 했다. 1943년 10월 그루먼은 생산 준비를 마쳤고
해군은 이 항공기를 F6, F3으로 명명했지만 아직 정식 이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F4, F와의 유사성 때문에 슈퍼 와일드 K이라 불렸지만 그루머는 이 명칭이 이전 항공기의 단순 강화 버전이라는 인상을 주어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 이름은 톰캣이었다. 이 이름은 그루먼의 F14에서 영원히 남았지만 1942년 당시에는 다소 선정적인 뉘앙스로 인해 위험하다고 여겨졌다. 결국 회사 창립자인 로이 그루먼이 이 항공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초기 몇 달 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자사 이전 항공기의 공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약간의 거친 느낌을 담아 조종사들에게 공격성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헬캣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942년 10월 F6, F3 생산기가 조립 라인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항공기의 조종 특성과 제로 전투기와의 전투에서의 장단점을 고려한 새로운 훈련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후자의 경우 미 해군 교관들은 알류샨 열도에서 미쓰비시 A6ME 제로기를 온전한 상태로 포획하고 시험할 수 있게 되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제로기는 미 해군 카탈리나 비행정의 방어 사격에 맞아 조종사였던 19살의 타다요시 코가가 아쿠탄 섬에 추락해 사망한 뒤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F6F와 비교할 때 제로기는 여전히 기동성, 특히 선회율 면에서 우위를 보였다. 조종사들은 헬캣이 종축에서 매우 안정적이라 보고했는데 이는 항모 착륙 시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저속에서는 이 안정성이 선회시 기체를 둔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F6F 조종사들은 더 높은 속도를 이용해 제로기와 교전할 시기를 선택했고 항상 우위를 유지하며 저속 공중전은 피했습니다. 조종관이 꽤 무겁게 느껴졌던 것도 이런 점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F6, F로 처음 재장비한 미 해군 비행대는 1943년 2월에 VEF-9이었으며 이들은 항공모함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십 에섹스에서 캐리어 에어그룹 9 소속으로 비행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미 해군이 이 기종의 전력을 강화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F4F가 헬캣으로 교체되었습니다. 1943년 9월 1일 새로운 해군 전투기가 실전에 투입되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VF-9 소속 F6, F2대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십 프린스턴에서 출격했고 레시 중위와 나이퀴스트 소위가 조종했다. 이들은 하와이와 호주 사이 베이커 섬에서 정찰 중이던 일본의 가와니시 H-8K 에밀리 장거리 비행정을 요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미국 조종사 2명은 정면 공격으로 비행정을 총알로 벌집처럼 만들었고 비행정은 천천히 180 회전하며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전투는 헬캣의 첫 승리였고 레시 중위가 그루먼의 두 종류 캣 전투기에서 모두 격추 기록을 세운 최초의 조종사가 되는 연계를 안겨주었습니다. 며칠 안에 두 대의 에밀리도 헬캣의 기관총에 격추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헬캣은 느린 비행정만 격추하기 위한 전투기는 아니었다. 헬캣은 제로기와 싸우기 위해 설계되었고 1943 10월 5일 첫 기회를 얻습니다. 태스크포스 14는 일본이 점령한 웨이크 섬의 일본군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48 동안 1년의 공습을 감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 뜨기 전 악천후 속 이륙한 여러 항공기가 집결지 도착 실패했지만 47대 헬캣이 일본군 수비대 공격을 주도했고 이에 일본군은 27대 제로 전투기로 맞섰다. VF-5EM C 호프만 중위와 로버트 뷰 덩컨 소위가 제로 전투기와 첫 교전을 벌였다. 덩컨 소위는 공격 전 편대 비행 중인 다수의 적 항공기를 발견했다. 덩컨 소위는 제로 전투기 한 대를 목표로 삼아 50탄환을 조종석과 엔진에 퍼부었고 불이 붙은 적기는 어두운 하늘에서 밝게 빛났다. 덩컨 소위는 기뻐할 틈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적 전투기 한 대가 자신의 편대원 꼬리로 붙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덩컨 소위는 공격을 감행했고 일본 전투기는 꼬리를 떼어내기 위해 기동하다가 덩컨 소위의 헬캣이 바짝 뒤쫓는 루프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두 전투기가 정상에서 멈춘 듯한 순간 덩컨 소위는 기회를 포착해 사격했고 또 한 대의 제로센이 불길에 휩싸여 추락했습니다. 헬캣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에 돌입했고 뛰어난 속도와 화력을 이용해 태평양 상공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헬캣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944년 6월 전 세계의 이목이 노르망디에서 벌어진 연합군의 침공에 집중되어 있던 동안 태평양에 있던 미 해군은 마리아나 제도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포레저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이 섬들은 일본 본토 침공을 준비하기 위해 BA-19 슈퍼포트리스 폭격기를 이용한 공습의 발진기지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작전을 선두에서 이끈 것은 미 해군 제5함대였으며 6월 11일 사이판에 대한 공습으로 작전이 시작되자 일본 기동함대가 미군을 요격하기 위해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역사상 가장 큰 항공모함 전투의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자와 지사부로 중장이 지휘하는 일본 기동함대는 3함대 항공모함과 6소형 호위 항공모함, 총 9 항공모함으로 구성되었다. 함대에는 약 437 항공기가 있었고 대부분 A6M2 제로 전투기였으며 폭격기 역할도 겸했다. 마크 A, 미첼 중장의 58, 15 항공모함, 7 함대 항공모함과 8 호위 항공모함에 807, 13 항공기 거의 절반이 헬캣 전투기를 탑재하고 맞섰습니다. 육상기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상당한 열세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본토를 지키기 위한 전투였기 때문에 미국의 징역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6월 19일 아침 5시 50분 미쓰비시 제로 전투기가 미군 함대 위치를 발견 및 무선 보고하며 전투 시작되었습니다. 제로 전투기는 함대 방어 사격에 격추되었지만 이제 양측은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다. 얼마 뒤 일본군 항공기들이 괌 아로테 비행장에서 이륙해 미군 공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미 해군 레이더 초계함이 그 전력 집결을 탐지하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벨라우드에서 헬캣 30대가 요격 출격했다. 헬캣 전투기들은 일본군이 아직 이륙 중일 때 도착했고 이날 내내 반복될 양상대로 헬캣들은 그들에게 달려들어 제로 전투기들을 학살했습니다. 증원군 도착에도 일본 조종사들은 압도당했고 헬캣 한 대 격추 동안 일본군은 전투기 35대를 잃었다. 하루 종일 일본 조종사들은 미 해군 함대를 상대로 4차례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지만 그루먼 전투기들에 의해 공격 효과는 거의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몇 시간의 혼란 속에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일본 항공기 380 격추했습니다. F-6F의 압도적 유세로 380대 중 368대를 격추시키고 아군은 30대만 잃었습니다. 항공모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렉싱턴에서 브리핑 중 그날의 사건을 회상하며 전투기 조종사 지겔 지기 네프 소위는 자신의 미주리 시골 출신임을 드러내며 일본 항공기 4대 격추시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마치 옛날 칠면조 사냥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해전으로 기억되는 이 전투의 공중전은 싸운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마리아나 대칠면조 사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헬캣이 하늘을 장악하면서 미군 폭격기와 어뢰기 그리고 잠수함들은 일본 항공기의 방해를 거의 받지 않고 일본 함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일본의 귀중한 항공모함 쇼카쿠를 포함한 2척, 호위 항공모함 1척 침몰했다. 쇼카쿠는 진주만 공습에 참전했던 함선이었다. 일본군 장병 약 3,000명. 전사한 반면 미군의 희생자는 단 배가홉. 이것은 비할 데 없는 승리였고 헬캣을 역사상 위대한 전투기 중 하나로 만들었지만 전쟁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그루먼의 엔지니어들은 이미 뛰어난 헬캣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헬캣이 제로 전투기와의 전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지만 연합군은 더 새롭고 강력한 일본 전투기들이 실전 투입되었거나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와니시 N1K 연합군 코드네임 조지는 이미 F6, F3와 대등한 성능을 입증한 전투기입니다. 다행히 이 전투기의 생산량은 일본이 필요로 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엔지니어들이 자원만 주어진다면 여전히 훌륭한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F6F는 유럽 전선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메서슈미트 BF-109K와 포케불프 109D 같은 독일의 육상 전투기들에 비해 상당한 속도 열세였습니다. 이 두 전투기는 시속 400 넘는 최대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F6, F5형에서는
유선형으로 다듬어진 엔진 카울링에 더 강력한 L2810W 엔진을 탑재하여 주요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일러론에 스프링 장착 컨트롤 탭을 추가하고 조종석에 개선된 클리어뷰 윈드스크린을 장착하여 무거운 조종 장치에 대한 불만을 해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넓은 시야와 향상된 보호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후방 동체가 강화되고 날개는 12.7mm 기관총을 20mm 기관포로 교체 가능하도록 재설계되었으나 대부분은 검증된 12.7mm 기관총을 유지했다. F6F5는 7,870대 대가 생산된 헬캣 변형형 중 최다 생산 기종이 되었습니다. 헬캣은 실전 배치 초기부터 야간 전투기 역할로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18대 F6, F3가 개조되어 오른쪽 날개 하단 포드에 AN/APS 410 레이더를 장착하고 주계기판 중앙에 작은 레이더 스코프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1943년에 최종형 F6, F3N 야간 전투기가 채택되었으며 동체에 AN/APS 6 레이더가 장착되었고 안테나 디시는 빠진 채 오른쪽 바깥쪽 날개 앞전에 볼록한 페어링에 장착되었습니다. F6, F3N 약 200. 생산된 후 생산은 개조된 F6, F5로 전환되었으며 이들은 1943년 11월에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선박에 대한 야간 공격에도 사용되었고 주간 전투기와 달리 20mm 기관포로 더 강력한 화력을 발휘했다. 이후 그루머는 궁극의 헬켓으로 XF-6F6을 제안했는데 이 기체는 18기통 2100마력의 프렛 N 휘트니 2818W 엔진을 장착해 헬켓의 속도를 시속 417마일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서 생산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단되었습니다. 전쟁 말기가 다가오면서 헬켓 조종사들은 섬 점령 작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상륙하는 미군을 위해 근접 항공 지원 임무에 점점 더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미카제의 무서운 위협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헬켓은 영국 해군 등 연합군 항모에서도 운용되었고 전후 프랑스 헬켓은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전폭기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는 베트남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헬켓은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군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쟁 종료 후 수년간 헬켓의 성공은 재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는 우수한 성능의 보트 F4U 코르세어를 운용했고 이 전투기는 육상 기반 전투기에 견줄 만한 성능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F6F와 비교하면 미 해군의 좁은 항모 갑판에서는 불편했기에 그루먼 전투기는 실용성 때문에 자주 선호되었다. 가미카제의 위협으로 더 많은 콜세어가 배치되었지만 두 기종 모두 2차 대전 최고의 해군 전투기라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헬켓이 1943년에 전장에 투입될 즈음에는 이미 전세가 기울었고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 등에서 최고의 조종사들을 많이 잃었으며 그 대체 인원들은 전투에 투입시키기 위해 효과적이지 않은 간소화된 훈련만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자원 부족으로 인해 일본은 더 뛰어난 전투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었고 그 결과 헬켓은 주로 구형제로 전투기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헬켓에 놀라울 정도로 높은 성공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그 전투기들이 헬켓에 맞춤 제작되었고 헬켓 조종사들도 그에 맞게 훈련받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켓이 역사상 진정한 명기 중 하나인지는 다른 후보들처럼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1944년 6월 필리핀 해상에서 헬켓은 연합군의 승리를 위해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전투기였다는 것은 확실하다.